조정을 떨게 한 이름. 1562년 정월 한겨울의 황해도 산속. 관군 수백 명이 골짜기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년째 쫓던 사람은 단 한 명, 조선 팔도를 떨게 만든 이름 임꺽정이었습니다. 그는 왕도 장수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던 신분,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국가의 군대를 상대로 수년간 버티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적으로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소설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명종실록에는 임꺽정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를 잡기 위해 조정이 벌인 논에 동원된 병력, 실패한 작전들이 실록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일개 도적을 잡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존재가 조정에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임꺽정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부터 그가 이끈 무리의 실체, 조정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료에 남은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명종시대, 어린 왕과 외척의 조선. 임꺽정이 활동하던 16세기 중반은 조선 제13대 왕 명종의 치세였습니다. 명종은 형인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탓에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실권은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을 비롯한 외척 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명종 즉위 초에는 을사사화가 일어나 반대파 관료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외척 중심의 정치가 이어지며 조정의 기강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관직은 매매되다시피 했고 지방관 자리 역시 뇌물과 청탁으로 오가는 일이 잦았다는 기록이 여럿 남아있습니다. 중앙정치의 부패는 고스란히 지방행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방관과 아전들은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었고 특산물을 대신 바치게 하는 방납이라는 관행 속에서 중간 이득을 챙겼습니다. 백성들은 2중 3중의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잦은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명종대의 실록에는 각지의 기근과 유민 발생을 알리는 상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농토를 잃은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었고 그중 일부는 도적대에 합류하는 것 외에는 생존의 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선 각지, 특히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크고 작은 도적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임꺽정은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었던 세력의 우두머리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 조선 백성을 짓누른 부담은 세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역 즉 군대에 나가는 대신 배나 무명을 바치는 제도 역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방관과 아전들이 정해진 것보다 많은 양을 거두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고향을 등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민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었고 그 부담은 다시 남은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2부 백정이라는 신분, 임꺽정의 출신. 임꺽정의 신분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도축업과 가죽가공업에 종사하던 계층으로 조선의 신분제 안에서도 가장 낮은 대우를 받는 천민이었습니다. 백정은 일반 백성과 같은 마을에 섞여 살기도 어려웠고 과거를 볼 수도 관직에 나갈 수도 심지어 상투를 트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풍습조차 마음대로 따르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의 벽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평생 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임꺽정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사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양주 지역 출신이라는 기록이 전하며 백정 신분이면서도 힘이 세고 무예에 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백정에게 무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도축 과정에서 다루던 칼과 힘 그리고 짐승을 상대하며 익힌 담력이 훗날 그가 무리를 이끄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후대 연구자들은 추측합니다. 천대받는 신분 속에서 자란 임꺽정에게 조선의 법과 질서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애초에 자신을 배제한 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훗날 국가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직업에 대한 편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세금과 부역의 의무는 고스란히 지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관에 하소연할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도축과 유통 과정에서 관리나 상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이를 되갚을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백정 사회 내부에는 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쌓여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임꺽정이 훗날 무리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같은 처지의 백정들이 비교적 쉽게 그를 따랐던 배경에는 이런 공통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부 조정 내부의 엇갈린 시선. 임꺽정 문제를 두고 조정 내부의 의견이 처음부터 하나로 모였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관료들은 강경한 군사 토벌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근본 원인인 지방 수탈과 민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백성이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실록의 논해 속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은 대체로 강경 진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병력을 동원해 무리를 소탕하는 쪽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반면 지방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치는 일은 훨씬 더디고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임꺽정이라는 증상은 다스렸지만 그 증상을 낳은 병의 원인까지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4부 도적의 우두머리로 무리의 형성. 임꺽정이 언제부터 무리를 이끌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명종실록에는 명종 제위 중반부터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황해도 구월산 일대를 근거지 삼아 세력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무리에는 백정뿐 아니라 유랑민, 도망친 노비, 굶주린 농민들까지 합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분 사회에서 갈 곳 없던 이들이 임꺽정 아래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들은 관할을 습격하고 지방보호들의 재물을 빼앗았으며 때로는 관군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임꺽정의 무리는 단순한 도적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고 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무리 안에는 아전이나 하급관리와 내통하는 인물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그 조직력이 상당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임꺽정 곁에는 서림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림은 임꺽정 무리의 책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후대 소설에서는 그의 지략이 무리 운영의 핵심으로 묘사됩니다. 다만 실록상의 기록은 소략하여 그의 정확한 역할을 온전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꺽정의 활동 범위는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평안도 일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개 지방 도적대로서는 이례적인 규모였고 조정이 이를 지방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으로 다루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무리의 정확한 인원수는 사료마다 차이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여러 지역을 오가며 관할을 습격할 정도의 규모였다는 점에서 최소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조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근거지를 오가며 활동했고 필요할 때는 무리를 나누어 움직이는 유동적인 편성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은 관군이 한 번의 공격으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5부 은신과 습격, 그들의 활동 방식. 임꺽정 무리가 오랫동안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의 활동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산악 지형과 도서 지역을 오가며 근거지를 자주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험준한 지형은 대규모 병력의 기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소규모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방식은 관군의 추격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들의 습격 대상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지방관아의 창고나 부유한 토호 상인들이 표적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이는 일반 백성보다는 재물이 집중된 곳을 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선택적 습격 방식은 훗날 그를 의적으로 기억하는 민간 정서가 형성되는 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을 상대로 한 습격이 반복되자 지방관들은 병력을 동원해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리의 어두운 관군이 낯선 산악지형에서 매복이나 기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관군 쪽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패배가 누적되면서 임꺽정이라는 이름은 지방관들에게 실질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6부 조정의 위기감과 실패한 초기 토벌. 임꺽정 무리의 세력이 커지자 조정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명종실록에는 임꺽정을 토벌하기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조정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지방 관아의 병력만으로 진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임꺽정의 무리는 산악 지형에 밝았고
이를 근거지로 삼아 광군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능했습니다. 오히려 광군이 매복에 걸려 피해를 입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광군이 임꺽정 무리를 토벌하러 갔다가 도리어 병력을 잃고 물러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패가 반복되자 조정 내에서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방관들은 문책을 두려워해 사건을 축소 보고하기도 했다는 정황이 실록에 드러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정은 개성부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관료들에게 토벌의 책임을 맡기고 여러 도의 병력을 동원하는 대규모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정규군을 동원해버린 데내 토벌전이었습니다. 7부 조폐오는 포위망. 대규모 토벌이 시작되면서 임꺽정 무리를 도왔다는 이유로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늘어납니다. 이는 임꺽정이 단순히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일부의 묵인 혹은 협조를 받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관의 수탈에 지쳐있던 일부 백성들에게는 임꺽정의 무리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임꺽정의 형이 먼저 붙잡혀 처형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가족까지 추적의 대상이 될 만큼 조정의 그물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임꺽정은 여러 차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광군의 포위를 뚫고 탈출하거나 근거지를 옮겨가며 추격을 피했습니다. 이 쫓고 쫓기는 공방은 수년에 걸쳐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조정은 막대한 병력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개성부 유수를 중심으로 병력을 재편하고 첩자와 내부 밀고를 활용한 정보전을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정면 대결만으로는 산악 지형을 낀 임꺽정 무리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부 균열의 시작. 오랜 시간 광군을 따돌릴 수 있었던 임꺽정 무리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토벌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은 회유와 밀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무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관에 협조하는 순간 그동안 산악 지형에 기대어 버텨온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사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 서림 역시 이 무렵 광군에 붙잡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무리의 은신처와 이동 경로에 대해 진술했는지 여부는 사료마다 전하는 바가 다르지만 후대 이야기 속에서는 그의 협조가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오랫동안 광군을 앞질러 움직이던 무리가 이제는 광군에게 다음 행보를 읽히는 처지로 뒤바뀐 것입니다. 내부자의 협조는 산악지형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습니다. 아무리 험준한 곳에 몸을 숨겨도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광군 편에 서는 순간 은신처로서의 가치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조정의 포위망은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9부 최후의 순간 명종 17년. 명종 17년 서기 1562년. 오랜 추격 끝에 광군은 마침내 임꺽정의 은신처를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붙잡혔고 곧 처형되었습니다. 수년간 광군을 피해 다녔던 그가 마지막에는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조정이 이번 작전에 총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도의 병력이 동시에 움직이고 내부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 정보가 더해지면서 이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정밀함을 갖춘 작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한때 조선 팔도를 오가며 관의 추격을 비웃던 무리도 이런 전방위적 압박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수년에 걸친 대규모 토벌 작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실록은 그의 죽음을 조정의 큰 성과로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정을 괴롭혔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일개 백정 출신 도적을 잡기 위해 국가가 이토록 오랜 시간과 병력을 쏟아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통치의 균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날은 매서운 한파 속에 눈까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산길은 얼어붙어 있었고 광군은 임꺽정 무리가 빠져나갈 만한 길목을 미리 차단한 채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왔습니다. 오랜 시간 광군의 허점을 노려 탈출해온 임꺽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방이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이후 여러 소설과 드라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색되어 왔지만 공통적으로 그리는 것은 국가 권력 앞에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한 인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임꺽정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비슷한 유형의 밀란과 도적 활동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훗날 등장하는 장길산 역시 비슷한 배경 속에서 활동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십부의적인가 도적인가? 임꺽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오늘날까지도 논쟁거리입니다. 실록은 그를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도적의 우두머리로 기록합니다. 관할을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은 명백한 범죄였고 조정의 입장에서 그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의 무리에 합류한 이들 다수가 신분제와 수탈에 내몰린 하층민이었다는 점, 그리고 민간의 기억 속에서 그가 종종 부패한 관리에 맞선 인물로 남아있었다는 정황은 그를 단순한 범죄자로만 규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이중적 이미지 때문에 임꺽정은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흔히 조선의 3대 도적으로 불리며 후대에는 의적 서사의 상징적 인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20세기에 소설가 홍명희가 쓴 대하소설 임꺽정은 그를 부패한 지배층에 맞선 민중 영웅으로 그려내며 큰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임꺽정을 떠올릴 때 갖는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그는 의적의 모습으로 재현되어 왔습니다. 다만 소설과 역사적 실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록에 남은 임꺽정은 분명 국가에 맞선 무장 세력의 우두머리였고 그의 행적에는 폭력적인 약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무조건 미화하기보다 그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모순, 즉 신분제의 굴레와 관리들의 수탈이 낳은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꺽정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그를 진압해야 했던 조정의 시각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남긴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임꺽정의 이야기 가운데 상당 부분은 후대의 소설과 각색을 거치며 덧붙여진 것으로 실록에 명시된 사실과 후대에 창작된 이야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꺽정뿐 아니라 국가에 맞섰던 역사 속 인물들을 다룰 때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의 공식 기록은 그를 반드시 없애야 할 국가의 적으로 묘사했지만 신분제가 사라진 근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그 신분제에 맞선 인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임꺽정이라는 인물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사회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결국 우리가 신분제라는 과거의 굴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맞닿아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임꺽정의 삶은 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16세기 조선이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응축되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신분제의 벽, 반복되는 흉년, 부패한 지방행정. 이 모든 것이 겹쳐 한백정의 아들을 조정 전체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임꺽정이라는 이름은 소설과 드라마를 통해 의적의 이미지로 더 많이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도적을 잡기 위해 국가가 수년간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명종시대 조선이 처했던 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임꺽정이 백정이 아니라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혹은 그가 살던 시대에 신분제라는 벽이 없었다면 그는 도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국가에 맞선 도적으로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조선의 인물을 통해 그 시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